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436m인데 네. 8시 45분에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2분 만에 다 찼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침수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만에 이렇게 침수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강수량을 표현할 때 시간당 몇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많아야 이제 100미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비가 내렸을 때 낮은 지역으로 전부 모이게 되면 분당, 초당 몇 메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보여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모일 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모여서 대피할 순간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1명도 늘었습니다. 조금 전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14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수색 작업이 순탄치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만 낮은 지역으로 전부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낮은 곳으로 전부 이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도 전부 흙탕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배수를 하는데 펌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흙탕물이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펌프는 물만 펌핑해야 되는데 안에 잔유물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90% 정도는 펌핑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사람이 줄을 서서 그때 발의 감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색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수색이 1명이 늘어서 14명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하차도 인근 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흐름이 빨라서 그렇게 지하차도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서 이미 뭐 심정지 상태나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물살에 의해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고가 피할 수 있었던 인재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1차 원인은 물론 하천이 범람해서 6만 톤의 물이 다량으로 쏟아진 거겠지만 네. 그 뒤에 대응하는 부분, 뭐 매뉴얼이나 시스템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차량 통제만 했더라도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고 생각이 나는 이 측면만 보더라도 어떤 관리 부실, 인재와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사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네. 금강 홍수통제소가 오전 4시 10분쯤에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요. 네. 이후에 청주시 흥덕구 이 지자체와 경찰 등의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네. 이 침수 직전까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달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이미 지금 홍수통제소에서는 이미 상황을 긴박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경보로 홍수 경보로 지금 발령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투입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첨단 과학을 접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관리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날로그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 연결하고 전화 받는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대책보다는 정말 최근에는 앞으로는 정말 과학기술이 첨부된 어떤 디지털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어떤 수위 조절하고 뭐 예상하고 어떤 물의 용량이 되면은 자동으로 차단막이 있어서 사람 하지 않고 사람보다 먼저 차단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지금도 아날로그 수준으로 전화로 인해서 통제하고 통제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 통제만 됐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 충북도의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그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한 50cm 정도가 네. 차야 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뉴얼만으로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매뉴얼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논란이 돼서 관건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러나 매뉴얼이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죠. 콘텐츠가
부실한데.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 내 콘텐츠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느냐가 중요하죠. 50cm 이상으로 됐으면 그 매뉴얼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지금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이미 그 매뉴얼 원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작동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형 이런 참사가 발생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호우특보가 내려지거나 주의보가 내려져도 50cm가 물이 안 차면은 전혀 그런 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 매뉴얼대로 하면 그 해명대로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밖에서 어떤 상황이 돼 있든지 간에 50cm만 안 되면 1분 뒤에 50cm만 안 들어와도 1분 뒤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0cm 아니면은 아무 조치를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지하차도 통제 여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는요, 이 침수 시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 올 9월에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네. 전국적으로 지하차도가 많이 있는데 네. 이 시설 설치가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꼭 설치 필요해 보이거든요. 2020년도에 지하차도에 문제들이 있어서 자동 차단 시스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설치된 지하차도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지하차도는 2016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미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 사각지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안전 사각지대 고위험도에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앞전에 그 지하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방음 터널도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사람이 연락하거든요. 어떤 불이 있거나 어떤 연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차단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신호를 받아서 통제소에서 버튼을 눌러야만이 자동으로 되는데 그 사람이 잠깐 없으면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자동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을 종합해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동 차단 시스템이 지금 전국 지하차도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아마 뭐 퍼센테이지로는 뭐 예.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절반 이내 한 30-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게 설치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도입한 게가 2020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3년 동안 이제 건설된 지하차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 전년도 뭐 10년, 20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동시에 지금 비가 와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고 네. 뭐 예산은 뭐 둘째 치고라도요. 그래서 고위험도별로 위험도가 높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순서를 정해서 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위험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지하차도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네. 1등급부터 4등급해서 높을수록 위험한데 지금 사고가 난 궁평 이 지하차도가 보통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합니다. 네. 위험도는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땐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미호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네,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등급도 보면은 어떤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나 정작 진짜 위험한 등급이 3등급이에요. 이것도 뭐냐는 얘기죠. 이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옆에 주변 인자가 미호강들이 많고 뚝이 부실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 대책은 누구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품질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안전 담당 부서나 직원들은 안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잘못된 뭐 50cm 아니면 3등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얘기죠. 네, 또 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오송 지하차도 부근 교량 건설 현장에서 쌓은 임시 제방입니다. 네. 이 임시 제방이 높이도 낮은 데다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모래 위에 이렇게 천을 씌워서 뭐 네. 흙을 다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임시 제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네. 부족했던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관계가 이제 명확해야 되겠지만 지금 뉴스나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비닐이 덮어져 있는 예.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임시 방편이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예보도 하고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담당 지자체에서는 이런 뭐 천으로 어떤 뭐 모래 주머니로 막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원통할 일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쨌든 시스템 개선 또 첨단화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지하차도 안에 4개의 배수 펌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기가 끊기면서 작동이 안 됐는데 네. 배수 펌프만 작동이 잘 돼도 어느 정도 좀 예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배수 펌프 하나가 3톤이거든요. 네. 4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4개가 돌면 12톤이거든요. 분당. 그러면 100분 돌리면 1200톤이거든요. 예. 100분 동안 1시간 반 돌려야 1200톤입니다. 그런 여기는 얼마예요? 3분 만에 6만 톤이 있어버리는데. 네네. 그래서 펌프가 작동돼서 펌핑 되는 만큼 들어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지하차도가 7만 톤이 들어가는 통이었다. 그럼 7만 톤이 들어왔어요. 6만 톤의 용량밖에 없었으니까 6만 톤이었죠. 예를 들어서 10,000톤이었다면 10,00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톤 넣으면서 이제 수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수위가 맞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 펌프가 뭐 물에 들어가서 pom프가 작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기로 작동되니까 뭐 오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작동이 됐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수 펌프의 작동 여부가 실제로 이 상황을 뭐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 펌프에 된 만큼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7만 톤의 용량에서 7만 톤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5분 만에. 그러나 결국에는 시스템 개선으로 그 미리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선 조치였죠. 그러나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어도 예. 119 전화했었다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압사사고 났잖아요. 내용물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전화가 계속 왔잖아요. 왔는데도 담당 119나 소방이나 관리자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비에 의해서 저만큼의 6만 톤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사가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미리 막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니까 못합니다. 예. 알았다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내일 비가 얼마까지 온다라는 것은 예측을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나 그 예측 비에 대해서 침수가 얼마나 되고 피해가 얼마나 된다는 것은 예측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예측을 알아야 돼요. 피해가 얼마나 된다. 이 다리가 무너질 거다. 정말 강남에 100mm가 오면 몇 가구가 어느 지역이 침수가 돼서 몇 미터 수위가 올라온다. 이거 되면은 어느 정도 피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 주의해야 된다. 차수막 설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전 중에 지하차도나 저지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평지에서 물이 골고루 있는 데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예. 지하차도는 굉장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동차 타이어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면 승용차는 안 되고 뭐 트럭 같은 큰 상용차들은 안 되고 이런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자동차 바퀴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5m만 들어가면 물의 지금 절반 이상이 자침수가 될 상황이 왜냐하면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불가피하게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이제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죠. 지금 앞에 물이 쌓이는 걸 보면 바로 되돌아오든 백을 하든 아니면 대피를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이 차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랬으면은 절반 정도 차버렸다. 그러나 물이 동시에 실내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내의 압력차와 실내 공기 압력차와 밖의 수압차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유리창이 열려 있으면 열어야 되는데 그럼 유리창을
열어야 되죠. 예. 열어인데 자동이잖아요. 옛날엔 돌리는 게 있었는데 예. 자동인데 시동이 꺼지면 안 먹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망치 있잖아요. 망치를 보유하고 망치를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깰 때도 쉽게 유리창에 모서리를 깨야 된다. 뭐 이것도 없으면 헤드레스트, 뭐 목 베개 있잖아요. 네네. 이걸 빼면은 철뭐쇠 예. 나오잖아요. 이걸로 깨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을 마지막에 이렇게 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숙지는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도 장마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고 네. 그동안 많은 비가 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산사태 우려가 큰데 산사태 전조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장마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이 그 수분을 흡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분 포화도라고 하거든요. 땅이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지금 수분 포화도가 거의 10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응집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기 지금 일보 직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무너졌던 곳에는 2차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서울 예를 들면은 우면산하고 관악산을 비교하면 관악산은 바위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면산에 비해서. 네. 그러나 우면산은 바위가 아닌 이런 응집력이 약한 흙이나 이런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바로 산사태가 나기 쉽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은 어떤 토질로 돼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2년 전이든 작년이든 몇 년 전에 산사태가 한 번 났었다. 그러면 지금 그 산은 위험한 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개발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그랬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태양광이 비가 오면 태양광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무너지게 하려고 굉장히 튼튼하게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 시설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땅은 물을 흡수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태양광이 수십만 평이 그 시멘트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물이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약한 산에 있으면 산사태를 일으키고 저지대에 가서는 범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가 나지 않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 주변에 어떤 건설 현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태양광 설치가 있었다든지 라고 한다면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산사태 피해가 계속해서 잇따르면서 그 야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지금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 산사태를 대비하는 방법과 또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도 한번 네,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지금 나게 되면 이제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나오고 비가 오면 물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비가 왔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는 곳에 이랬다는 얘기는 그 집안 안에 지금 물길이 변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집안 안에 지금 붕괴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물이 나지 않는 곳에 물이 났다. 또 나무가 반듯하게 세워졌는데 경사로 돼 있다. 아니면 무슨 뭐 돌이 하나씩 떨어진다. 그러나 그 돌로 인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 산사태 징조로 보고 대피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그 산에 있는 나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모두 개발이 되고 또 날씨는 더 험악해서 더 많이 내리는데 산사태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분들이 부모들에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대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협력해서 조언해서 이런 대피들이 꼭 이루어질 수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번 비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퍼붓고 있기 때문에 네. 대비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도 좀 연장선상인데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유리창이 깨진 한이 있더라도 아파트가 무너지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나 비가 조금 와도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오래된 집들이나 노후화된 집들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된 집들, 몇십 년 된 아파트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도 무너지지 않을까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주변의 범람에 의해서 어떤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집까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F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안전디딤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경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대피 요령, 행동 요령 다 나와 있고요. 내가 피치 못할 때 어느 지역에 가 있었다라면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서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꼭 참조하고 또 정부에서 발송하는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상시 때는 스팸이지만 지금은 우리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 예보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